책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책 스스로 나타나 주어야 한다. 헌책방에서 일하다 보니 책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알게 됐다. 어떤 책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책이라는 걸 아는데에도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책인데 며칠 만에 나타난다. 그건 어떠한 자연 법칙이나 심리학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책이 제 의지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요즘은 사라지고 있는 헌책방에 대해서 나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새 책방이 아닌 헌책방을 찾는 사람은 보통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어슬렁어슬렁 책장을 느슨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끌리는 책을 찾기 위한 사람이 있고요. 특정한 책을 찾기 위해서 헌책방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특정한 책이 뭘까요? 그리고 왜 하필 헌책방일까요? 당연히 그가 찾고 있는 책이 새 책방에서는 팔지 않는 절판된 책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애써서 그 절판된 책을 찾으러 다니는 걸까요? 바로 그럴 만한 이야기, 사연이 그 책에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헌책방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는요, 절판된 책을 찾아달라는 손님을 자주 만나게 된다고 해요. 짧게는 몇 달에서 몇십 년까지 책 한 권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데, 찾아주기만 하면 사례비도 넉넉히 주겠다는 그런 손님들. 그래서 어찌 그런 책을 찾았다 해도 책값이라는 게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엄청난 사례비를 받기도 못하고 해서 지은이는 바로 그 책에 관련된 그들의 사연을 수집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찾아드리면 왜 이 책을 찾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할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헌책방을 꾸리는 한편 책과 사람에 얽힌 기묘한 사연을 수집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작가. 덜어는 슬프고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 소설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진짜 이야기 29편의 사연 중에서 2편 골라봤습니다. 들려드릴 책의 제목도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제가? 헌책방 기담 수집가입니다. 지은이 윤성근, 푸시케의 숲에서 펴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엉킨 인연의 실타래. 책, 그 여인의 고백. 슈테판 치바이크 지음. 범서출판사 1975년. 인생은 잘 포장된 아스팔트처럼 매끈한 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오늘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기이한 날도 또 없을 것이다. 인생이라니 너무 거창한 말로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굳이 고쳐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날들을 겹겹이 쌓아두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을 담담하게 인생이라 부를 때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그 순간에 무엇이 잘못되어 나온 결과는 아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뒤엉켜 있다가 어떤 사소한 계기를 통해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책방 한쪽에 탑처럼 쌓아둔 거대한 책더미가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말이다. 책탑이 있던 곳은 처음에는 그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책 10여 권을 임시로 놓아두는 장소였다. 정리하는 책보다 새로 입고되는 책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책더미는 점점 탑의 모양새가 됐다. 나는 나름 견고하게 책을 쌓았고 한편으론 그렇게 쌓아둔 모습이 감각적인 인테리어 같아서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마냥 거기에 책을 쌓아둔 것만은 아니고 가끔씩 필요할 때면 중간에 있는 책 몇 권을 빼서 참고하거나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 일은 몇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가벼운 문고본 책 한 권을 책탑 맨 위에 얹어놓는 순간 일이 터졌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처음 몇 초 동안 나는 이 모든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거대한 책탑은 신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욕심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도 되는 양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처음처럼 다시 쌓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처음에 거기다 책 2억 권을 놓았을 때부터 이 사달은 예견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무더기 중간에서 책을 몇 권 뺐을 때 이 책의 탑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몇 초 전 마지막에 무심하게 올려놓은 작은 책 한 권이 이 거대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나는 카오스 상태로 흩어진 책들을 치우면서 오늘은 절대 이 사건 하나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우려했던 일이 생겼다. 오래전 유행했던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것일까? 50대 나이 정도로 보이는 남녀 2명이 함께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분위기를 보니 두 사람이 부부는 아닌 것 같지만 꽤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다. 얘기를 듣고 보니 둘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친구라고 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둘은 같은 책을 찾고 있는 거다. 여기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엄습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1975년에 출판된 슈테판 츠바이크의 소설 그 여인의 고백을 찾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 걸려도 되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다 돌아온 듯 가무잡잡한 얼굴에 목소리가 굵은 S씨가 먼저 대답했다. 이어서 옆에 있던 MC도 작은 핸드백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같은 책을 2권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책은 한 권만 있으면 되거든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찾는 거라서요. 확인해 보신다는 게 이 책을 찾으시는 사연인가요? 두 사람은 잠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거의 동시에 네 하고 대답했다. 아니, 잠깐. 이건 무슨 분위기지? 두 사람 앞에 내가 서 있고 뭔가 물어보면 힘차게 네 라고 하는 대답의 상황이라니. 마치 내가 주례 선생님이라도 된 것 같다. 오늘은 특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서 이상한 상상은 곧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일단 두 분 모두 앉으시죠. 책을 찾으려면 사연을 제게 들려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엔 괜찮으시다면 책에서 뭘 확인하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때까지도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S씨는 가지고 온 서류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냈다. 표지를 보니 오래된 책 같은데 평소에 보관을 잘한 듯 해진 곳 없이 말끔했다. 자세히 보니 그 책은 출판사에서 펴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쓴 글을 모아 학교에서 만든 교지였다. S씨는 교지 중간 즈음에 있는 한 곳을 펼쳐 내게 보여줬다. 여기를 한번 봐주시죠. 부끄럽지만 고등학생 때 제가 쓴 글입니다. S씨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제목 밑에 있는 자기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다. 제목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이다. 뭐지, 이 거창한 제목은? 톨스토이에게 영감을 받아 쓴 글인가? 첫 문장은 더 난감했다. 한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카지노 칩 몇 개와 장전된 권총 한 자루면 충분하다. 이런 식이라면 더 읽어나가기 무서울 지경이다.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달린 부제목을 보니 이 글은 내게 찾아달라고 부탁한 그 여인의 고백을 읽고 쓴 독후감인 모양이다. 이 독후감이 저희가 책을 찾는 사연이에요. MC가 말했다. 글은 길지 않았다. 문장력은 좀 떨어졌지만 나름 독후감의 기본적인 구성을 제대로 갖추었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간 부분은 소설의 줄거리로 요약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앞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며 감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소설의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다. 무대는 작은 마을에 있는 호텔이다. 여기에 묵고 있는 나이 지긋한 C 부인이 화자인 나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일을 털어놓는다. C 부인은 40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헛헛한 마음에 혼자 여행을 떠난다. 그러다 어느 도시에서 호텔 카지노에서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청년을 만났다. 그에게 남은 것은 권총 한 자루뿐이다. C 부인은 청년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자기 돈으로 노름빚을 다 갚아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까지 넉넉히 챙겨주었다. 다시는 노름판에 끼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다. 하지만 청년은 그날 밤 C 부인이 준 돈으로 또 카지노를 찾았다. C 부인은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고 있었으나 카지노에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나는 독후감의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결국 이와 같은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고통받기 쉬우며 한편 우리들의 인생이란 겹겹이 쌓인 오해와 아이러니의 연속이라는 것을 작가 슈테판 치바이크는 보여주고 있다. 첫 문장과 아주 훌륭한 대조를 이루는 거창한 끝맺음이었다. 나는 S씨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C 부인은 배신감 때문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앗아서 그를 쏘았다는 것이군요. 네, 소설은 바로 그렇게 끔찍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S씨가 딱 잘라 말했다. 그때 MC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거지? 오늘은 정말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될 모양이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두 사람은 이제 내 앞에서 소설 결론을 두고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왜 두 사람이 같은 책을 찾아달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책을 구해서 진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 말이 옳은지 밝히고 싶다는 거죠? 역시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네
라고 대답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 MC는 선생님을 도와 교지 편집하는 일을 했다. 그 교지에 S씨가 쓴 문제의 독후감을 실었고 얼마 전 동창회 모임에서 친구들끼리 있을 때 문제의 독후감 얘기가 나왔다. MC는 S씨의 독후감을 보았고 마침 그 여인의 고백은 자기도 읽은 책이라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다. 마지막 부분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C 부인은 그때 청년을 죽이지 않고 실망한 채로 도시를 떠났어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 청년은 외교관이 되어 우연히 C 부인을 만났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죠. C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삶의 아이러니를 떠올리게 됐다는 게 소설의 결론이에요. S는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은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가는 S가 혼날 것 같아서 당시에는 그냥 넘겼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는 둘 다 어른이 되어 누구에게 혼날 일도 없으니 당시에 누가 소설 내용을 오해한 것인지 밝혀보자는 게 책을 찾는 사연인 셈이다. 이제부터 수십 년 된 절판본을 찾아야 하는 사람 처지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당사자들에겐 이것도 중요한 이유라면 이유겠지. 일단은 사연을 받고 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게다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도 그 소설의 결론이 몹시 궁금해졌다. 과연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둘 중 누구일까? 그보다도 내가 C 부인이라면 자기가 준 돈으로 또다시 노름을 하고 있는 청년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권총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다. 두 사람의 방문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난 같았던 그날의 사연이 이렇게 엉켜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연을 들은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낯익은 남자가 조용히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S씨였다. 그는 넉살 좋게 웃으면서 책은 아직 못 찾았느냐고 물었다. 아시겠지만 그건 일주일 만에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출판사도 이미 없어졌으니 여기저기 열심히 수소문을 해봐야겠지요. 그렇군요. 사실은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S씨는 책방에 다른 손님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개를 돌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작게 말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 바닥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유인즉 드릴 말씀이라는 게 아주 황당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S씨는 교지에 보낼 독후감을 쓰려고 학교 도서관에 갔다. 그 여인의 고백은 아무렇게나 손에 잡히는 대로 고른 책이었다. 그는 운동을 즐기는 성격이고 소질도 있어서 학교 육상부에서 활동했다. 운동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에이스였다. 하지만 책은 썩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학교 문학부에 있는 여학생을 보고 온몸이 뜨거워지도록 마음이 끌렸다. 놀랍게도 그게 바로 MC였다. 교재를 만드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글을 내보라고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M이 이번 교지 편집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독후감을 써서 보내려고 했죠. 도서관에 가서 제목만 보고 아무 책이나 뽑아 읽었는데 솔직히 소설을 다 읽는 것조차 제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결국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신 교지의 독후감 끝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지어서 쓴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S씨는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만약에 책을 찾게 되면 MC에게는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만 알려달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MC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독후감을 엉터리로 썼다는 게 밝혀지면 앞으로 MC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내게 사정했다.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는 당장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책을 구하면 S씨에게만 따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의 실타래는 여전히 꽁꽁 묶여 있었다. S씨가 책방에 다녀가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난 다음 이번에는 MC가 내게 찾아왔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하고 무슨 장난을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나는 S씨가 얼마 전에 여기 다녀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MC는 내게 부탁이 있다며 수줍어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또다시 황당하게도 MC의 부탁 역시 S씨의 것과 똑같았다. 책을 찾게 되면 S씨에게는 비밀로 하고 자신한테만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이 사건이 끝날까? 저는 그때 교집 편집을 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문학부에서 활동한 건 맞는데 교집 편집은 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했거든요. 교지가 나온 다음 S가 쓴 독후감을 봤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어요. MC는 육상부에서 활동하는 S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른스러운 굵은 목소리와 햇볕에 탄 멋진 피부를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애한테 자기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다 학교에서 우연히 S씨를 마주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번에 교집 편집을 했고 S의 독후감을 읽었는데 아주 잘 쓴 것 같아서 선생님께 추천했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했더니 S는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기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S하고 대화했던 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린 같은 책을 읽었으니까 소설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S는 수줍어서 그랬는지 급히 교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어차피 저도 책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책을 빌리기는 했는데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와서 자세히 못 보고 대강 읽었거든요. 어쩌면 S씨도 자기가 소설 결말 부분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걸 MC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책 얘기를 더 하지 않고 도망치듯 교실로 돌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MC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S씨를 좋아하고 있기에 그때 교집 편집을 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는 게 싫어서 책을 찾으면 자기한테만 따로 연락을 달라고 내게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사정을 다 알게 된 나는 정말이지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몇 달 후 부탁받은 그 여인의 고백을 찾았다. 그 책에는 표제작인 그 여인의 고백과 함께 츠바이크의 다른 소설 불안도 들어가 있었다. 두 작품 다 사랑에 빠진 여성의 행동과 그에 따른 심리 상태의 변화를 치밀하게 추적한 흥미로운 소설이다. 그 여인의 고백은 중편 정도 분량으로 길지 않아서 두어 시간 집중하니 다 읽을 수 있었다. 소설을 다 읽은 다음 책장을 덮으며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내게 말한 소설의 결말이 다 틀렸기 때문이다. 청년이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맞다.
C 부인이 그것을 주의 깊게 본 것도 사실이지만 그녀는 청년을 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청년이 훗날 외교관이 되어 우연히 C 부인을 만났다는 MC의 말도 책 내용과 다르다. 청년은 C 부인이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고 난 뒤 어느 날 자신이 갖고 있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자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소설의 또 다른 등장인물인 어떤 외교관이다. MC는 책을 대강 읽었기 때문에 청년과 외교관을 같은 인물로 착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 MC를 좋아하는 SC? 아니면 SC를 좋아하는 MC에게? 곤란한 갈림길이다. 이건 동전 던지기 따위로 결정한 일도 아니다. 고민 끝에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연락해서 부탁받았던 말을 그대로 해줬다. 그러나 마지막에 단서를 하나 붙였다. 책을 찾으러 책방에 올 때 두 사람이 같이 오라는 거였다. 두 분 다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터놓고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고 나쁜 의도로 했던 거짓말도 아니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책을 찾았으니까 이번엔 정말로 두 분이 같은 책을 읽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두 사람이 함께 책방에 왔다. 둘 다 웃는 얼굴이었다. 나는 찾은 책을 종이봉투에 넣어 앞에 내밀었다. MC는 두 볼이 발그레해지더니 웃으면서 팔꿈치로 SC를 툭툭 쳤다. SC는 여기 처음 왔을 때처럼 머리를 긁적이더니 곧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책을 꺼냈다. 이 책이 맞네요. 표지가 기억나요. 이번엔 꼭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한 권뿐이지만 MC도 같이 읽으실 건가요? 두 분이 함께 천천히 읽어주시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그럼요. 이젠 시험 기간을 탓할 수도 없으니까요. 잘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다음 나는 혼자 의자에 앉아 후련한 마음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다. 엉켜있던 인생의 실타래 한쪽에서 작은 끄트머리를 발견한 것 같아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살다 보면 또 실타래가 엉키거나 쌓아올린 책탑이 무너지는 때가 있겠지만 그 역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겠나. 엉키면 풀고 무너지면 또 쌓고 하는 동안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걸으며 따스하게 손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이 결코 힘든 기억만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케이시의 조용한 오후, 앙데스마 씨의 오후, 마르그리트 듀라스 지음, 1968년. 우리 두 사람은 낡은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시간은 오후 4시 15분 전. 이 애매한 약속 시간은 K가 정한 것이다. 6달 전 그는 내게 이 책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날도 우린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은 불과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에도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늙어 보였다.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70살 먹은 사람은 10대 소년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답니다. 케이씨는 책 위에 주름이 가득한 손을 얹고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신구 문화사에서 1968년에 전체 6권으로 펴낸 현대 세계문학 전집 2번 초판.
이 책에는 르 클레지오, 망디아 르그, 그리고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소설이 함께 실려 있다. 케이시는 이 중에 듀라스의 작품 앙데스마시의 오후를 특별히 주목하며 책을 찾고 싶다고 했다. 앙데스마시, 어느덧 내가 이 사람의 나이와 비슷해졌어. 케이시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처음 읽었다고 하셨죠? 다시 읽어보시면 감회가 새롭겠네요. 그렇고 말고요. 어쩌면 전혀 다른 소설 같겠지요. 케이시는 자꾸만 어떤 말들이 입속에서 맴돌고 있는지 가끔 입술을 살짝 움찔거렸다. 마침 책방에 손님이 드문 평일 오후 시간이기도 해서 나는 차를 한 잔 끓여내왔다. 어릴 때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듣고 싶네요. 저는 어르신이 듀라스를 읽으셨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괜찮다면 가시기 전에 잠시 그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하하, 그런 이야기는 하면서 케이씨는 웃었다. 내 자식들도 여태 들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애들은 돈 버느라 바빠서 내가 앙데스마 씨였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아, 이런 중간을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 말만 했군요. 미안합니다. 그럼 기억 좀 살펴볼까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몇몇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케이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책을 펼쳐서 앙데스마 씨의 오후가 시작되는 첫 부분을 펼쳤다. 그것은 길을 왼쪽으로 빠져나왔다. 이게 첫 문장이군요. 기억나요, 정확해. 이건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부분에 개가 나와요. 앙데스마 씨는 어느 저택의 테라스에 놓인 의자에 앉아 이쪽으로 오고 있는 개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70살이 넘었고 우리 동네에도 떠돌이 개들이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중요한 시기죠. 대학 입시는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나로 말하자면 줄곧 우등생이었어요. 그 말은 내가 무슨 대학을 가든지 담임 선생님은 물론 동네 사람들 모두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광주 제1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시험 성적은 매번 1등이었고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도 1등 외엔 다른 건 하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공부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 나는 꿈 같은 게 없었어요. 1등을 받는 게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모라지 않은 성격 탓에 학창시절 기억에 남을 만한 일탈 행동도 전혀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여학생은커녕 남자애들 중에서도 친하게 지낸 그부가 없었을 정도예요. 나는 책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3학년이 됐을 때 부모님께서는 책을 사줄 테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하니까 뭔가 힘이 될 만한 선물을 주시려는 거였죠. 두말할 것도 없이 신구문화사 세계현대문학전집을 사달라고 했어요. 어느 날 시내 서점에 갔다가 벽에 그 책 광고가 붙은 걸 봤거든요. 6권짜리 세트였는데 목차를 보니 존 파울즈, 업다이크 같은 신진 작가들 작품이 여럿 들어가 있어서 읽어보고 싶었죠. 기회가 되면 부모님께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장은 듀라스를, 그 작가의 작품을 읽어봤소?
케이시가 갑자기 화제를 고쳐 듀라스 얘기를 꺼내자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당황해서 잠시 머뭇거렸다. 생각해보니 듀라스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다. 히로시마 내 사랑하고 연인은 읽어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쓴 이게 다예요도 읽었습니다. 고종석 번역으로요. 그건 짧은 책이었습니다. 앙데스마 씨의 오후는 처음입니다. 솔직히 듀라스의 작품 중에 이런 소설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책을 찾으면서 알았습니다. 케이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탁자 위에 있는 책을 내게 건네면서 발레리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했다. 나는 발레리가 타고 있는 검은 자동차가 나오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여기서 처음 나오네요 라고 했다. 발레리. 케이시는 숨을 가득 들이마신 다음 말을 이었다. 금발이라는 것 외에 발레리의 생김새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나는 그녀를 맘대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앙데스마 씨의 오후는 듀라스가 연인으로 유명해지기 한참 전에 쓴 거예요. 노인에 관한 이야기지만 고등학생인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지. 당연히 그랬어요. 노인은 젊을 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돈은 많았지만 다른 건 별로 남은 게 없었어요.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가족이라곤 이제 18살이 된 딸 발레리 하나뿐입니다. 앙데스마 씨는 발레리를 끔찍이 아낍니다.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줘요. 발레리는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진 숲에 있는 별장 하나를 사달라고 합니다. 앙데스마 씨는 그걸 사줬어요. 딸은 그 별장 테라스를 멋지게 꾸며달라고 합니다. 앙데스마 씨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업자인 미셸 아르크라는 사람에게 견적을 받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데 그이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에도 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소설 내용의 전부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발레리의 어떤 점에 그렇게 끌리셨나요? 소설을 읽어보니 발레리가 나오는 부분이 아주 적던데요. 내가 중간에 말을 끊자 케이시는 깜짝 놀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아참, 발레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나이가 드니까 생각하고 말이 잘 맞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발레리는 소설에 거의 안 나오죠. 앙데스마 씨의 회상 장면에서 그 모습이 잠깐 비칠 뿐이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듯 말 듯 등장하는 게 오히려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소설을 읽으면서 별별 상상을 다 했죠. 테라스를 멋지게 꾸민 숲에 둘러싸인 그 별장에서 발레리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꿈도 꿨어요. 그때까지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봤지만 남프랑스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을의 모습을 제멋대로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발레리는 그러니까 저의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시는 발레리 덕분이었는지 더욱 힘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처음엔 전남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그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동네에선 잔치가 벌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 이후 케이시의 삶은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뿐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 곧장 큰 회사에 들어갔다. 거기서 계속 일했고 결혼은 중매로 했다. 자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지금은 모두 성장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다. 케이씨보다 연상인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소설 속 앙데스마 씨처럼 그에게 지금 남은 것은 단독주택 한 채와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그리고 무료한 생활뿐이다. 여전히 나는 책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책을 읽을 힘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고 싶은 겁니다. 캐나다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처럼요. 그는 자존심이 있어서 같은 곡을 2번 레코딩하지 않았다는군요. 그런데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만큼은 2번 했어요. 데뷔할 때 연주했던 걸 생애 후반에 다시 했죠. 나는 그 음반을 둘 다 갖고 있답니다. 이런, 또 쓸데없이 너무 말이 길어졌군요. 발레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으며 아마도 앙데스마 씨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겠지요. 나도 그의 나이가 됐으니까요. 소설 속 그의 모습처럼 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느껴요. 그래도 나는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건축업자 미셸 아르크는 4시 15분 전에 온다고 해놓고 해가 질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나는 딱 그 시간에 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오셨어요.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같이 언젠가 책으로 엮어 나올 겁니다. 책을 보여주면 자녀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케이씨는 책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다.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껏 내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적이 없어요. 내 잘못이 커요. 그 얘긴 혹시 또 기회가 닿는다면 해드리리다. 기회가 있다면. 케이씨는 그렇게 아리송한 말을 남긴 채 책방문을 열고 나갔다. 한동안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가 2번 바뀐 어느 날 케이씨와 나는 정말로 2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문자를 받은 것이다. 이 문자는 장례업체 쪽에서 망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보고 한꺼번에 보낸 듯했다. 나는 검은 정장을 꺼내 입고 그날 밤 장례식장에 갔다. 은퇴했다고는 했지만 사업을 하던 분이라 조문객이 적지 않았다. 자녀들이 모두 바빠 보였기에 나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흘렀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케이씨의 둘째 아들이라고 밝혔다. 다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친이 보시던 책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쓰시던 지갑에 사장님 명함이 들어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와 주실 수 있나요? 네, 방문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몇 년 전에 저희 책방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책 한 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업무 중이라서요. 문자로 주소 보내겠습니다. 그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는 매우 심드렁한 목소리로 실은 업무 중인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러는 것처럼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하는 수 없이 더 말하지 않고 문자 보내달라고만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케이씨가 살던 집은 오래됐지만 꽤 잘 지은 2층 주택이었다. 마당엔 그가 살아있을 때 직접 관리했을 게 분명한 나무와 꽃이 그대로 있었다.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 큰 책장 3개가 먼저 보였다. 거실 한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크지 않은 방에도 책이 좀 있었다. 그곳은 K씨가 서재로 쓰던 곳이었을 것이다. 책은 모두 500권 정도 되어 보였다. 거실엔 내게 전화를 했던 둘째 아들과 그의 아내가 있었다. 거실하고 작은 방에 있는 책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이 집을 쓰게 돼서요. 여기 거실 벽에는 텔레비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혹시 책하고 같이 책장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전화기로 들었던 것보다 실제가 더 기분 나빴다. 하지만 나는 K씨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책장은 제가 가져가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집 앞에 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장이 여러 개라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빈정거리듯 내뱉은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당장이라도 욕지기가 나올 것 같은 감정을 간신히 참았다. 책장은 거실에 3개, 작은 방에는 1개뿐이라서 처리 비용이라고 해봐야 2, 3만 원 정도 들 것이다. 부친의 집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면서 그 정도 돈이 아깝다니. 화가 났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책과 책장을 함께 가져가겠다고 했다. 결국 K씨 집에서 가져온 책장은 내가 비용을 내고 스티커를 사붙여서 내놓았다. 돌아와서 가져온 책을 풀어놓고 정리해보니 2년 전 내가 찾아드렸던 앙데스마 씨의 오후도 있었다. 듀라스의 소설 부분만 종이가 다른 걸 보니 그 이후 몇 번 더 읽은 것 같았다. 본문 중간에는 카드 모양으로 얇게 만든 돋보기가 들어있었다. 그걸로 작은 글씨를 확대해서 읽고 책갈피 대신 끼워 놓은 모양이다. 소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앙데스마 씨는 발레리가 동네 유부남을 유혹해 사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사랑이 바로 발레리였기 때문이다. K씨 역시 그의 자녀를 사랑했을까? 모를 일이다. 한동안 팔리지 않고 우리 책방 서가에 남아있는 듀라스의 소설을 볼 때면 나는 언제나 K씨가 생각난다. 70살이 아닌 고등학생 K씨 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가장 행복했던 나이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어쩌면 K씨는 지금 남프랑스의 포근한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는 작은 별장 테라스에서 발레리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사연에서처럼 저에게도 또 다른 발레리가 있긴 했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작 책의 제목, 출판사, 지은이 같은 건 기억이 나지 않고요.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오후 햇살이 아주 잘 뜨는 방의 책상에 앉아서 소설 주인공에게 몰두하고 있었던, 가슴이 벌렁거리던 여드름 투성이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잊고 있었는데 찾아낼 수 있어서 아주 반가운 추억의 한 조각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한 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